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변동되게 해서는 내용에 관한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을 보는데요. 이 사회적 타당성을 하기 전에 적법성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보시면은요. 자,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행위가요,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먼저 조문을 읽어보죠. 103조를 보시면요, 이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반사회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그래서 반사회질서 행위,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들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법에서 다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행위들에까지 법에 의해서 권리로서 보호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떠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다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요, 요것을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했을 때요,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요, 다 금지를 시킵니다. 이것과 관련된 행위들은 다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금지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은 이제 금지 규정이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됩니다.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죠. 위반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강행 규정가 대비되는 것이요,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은 강행 규정이고요. 요 밖에 있는 것들은요,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임의 규정이에요. 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규정입니다. 이걸 임의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법의 규정을 하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규정들을 왜 두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소할 때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채권자라고 했을 때요. 자, 3월 31일 날 을이 갑한테 변제하기로 했는데, 자, 그때 변제를 할 때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합니까?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합니까? 우리 이거 주소기 할 때 잠깐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어디서 변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요, 합의를 안 했어요. 합의를 안 했으면은 도대체 어디서 변제해야 되느냐? 이때를 대비해서 민법이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채무자 주소지에서 채권자죠.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를 하여라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요, 갑이 그날 내가 너한테 갈 일이 있다. 너희 집 동네 갈 일이 있으니까 3월 31일 날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너희 집에서 내가 받아갈게. 돈 받아갈게.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우리라는 사람이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를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약정을 했어요. 채무자의 약정을 어떻게 되냐?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를 하기로.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왜 채무자 주소지에서 변제하느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약정들, 이런 것들을 무효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변제를 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하든 채권자의 주소지 하든 이런 것들은 뭐 사회질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약정을 하게 되면요, 그 약정한 대로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런 말이 없었어요. 어디서 변제할 것인지 말이 없으면은 이럴 때는 도대체 어디서 변제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서 변제해야 되느냐? 이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법에서 만약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를 해라. 이렇게 보충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 민법의 규정은 그 약정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보충 규정으로 적용되는 거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적용되는 거고, 약정이 없으면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민법 규정과 위반되는 이 민법 규정과 다른 특약,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의 규정입니다. 자, 민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은요, 민법의 대부분 규정은 사적 자치 원칙.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은 당사자가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민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이렇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 보충 규정, 즉 임의 규정으로 대부분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규정들은 다 임의 규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약정에서 얼마든지 이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대부분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에 대해서 10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요, 민법에서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갑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를 않겠죠. 또 물건은 뭐 팔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미성년자는 사지도 못하고 물건을 팔지도 못합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하지를 않겠죠. 자, 그래서요, 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나는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물건을 팔아라 라고 합니다. 팔아라.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너 정말 취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네,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요,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 그러니까 약정을 한 거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취소하지 않기로. 취소할 수 없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자, 그러면 이렇게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이 어떻습니까? 합의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도록 약정을 했다. 다시 말해서 민법의 규정 내용과 다른 특약을 한 거죠. 특약. 그랬을 때 그 특약의 효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에게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그 제한능력자, 정신연령이 좀 부족한 사람의 그 보호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둔 규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와 반대되는 특약을 인정해버리면은 이런 규정을 둔 취지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효과가 발생되겠다라고 하는 규정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제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민법의 규정과 반대되는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약정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이런 것들을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규정과 다른 어떤 약정을 할 수가 없다. 금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 되느냐? 우리 민법 내 안에서는요,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법률의 규정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다. 물론 수험생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판례를 통해서 판례가 법을 해석을 하면서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건 임의 규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식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강행 규정은 어떤 게 강행 규정이냐라고 하면은 사회적 타당성, 즉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은 이제 강행 규정이 됩니다. 강행 규정. 자,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 이런 게 대표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은요, 다 금지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금지를 시킵니다. 여기도 이제 금지 규정이 있겠죠? 금지 규정이 있어요. 자, 금지를 시켜놨는데요. 이런 금지 규정을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반을 했어요. 금지 규정을 위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까지, 그 약정까지, 법률 행위까지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요런 행위요. 요런 행위는 미처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요. 금지되고 있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이 돼요. 자, 그러면 또 보죠. 근데 여기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금지를 시켰는데요. 이 사회적 타당성 안에는 요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위반을 했어요. 자, 이걸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반을 했으면은 이것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금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거는 금지되고 있질 않습니다. 금지되고 있질 않아요. 이걸 위반했을 때요. 금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유효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비록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죠. 핵이 되는 부분,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비록 금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비록 금지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이유는 뭐냐?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반사회 질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요. 적법하지 않은, 그러니까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예외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금지 규정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다 무효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103조입니다. 103조예요. 자, 밑에 양가로서 2번 보시면요.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반사회질서 행위에는 그 목적 자체가요. 목적 자체인 그 권리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면은 당연히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반사회질서적이면 이것도 무효예요.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갚지 못하면 대신에는 1000만 원을 달라. 당사자가 그래서 그때까지 못 갚게 되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빌린 돈이 100만 원인데 그때까지 못 갚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법률 행위를 강제하게 되면 이것도 반사회적인 것이죠. 어떤 사회적 약자를 너무 강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또는 그 법률 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1억 원을 주겠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해요. 1억 원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1억 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증여를 합니다. 증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 조건이냐? 네가 병을 죽여준다면. 그러니까 불법적인 내용이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여준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죽인다면 아주 반사회적, 질서적인 행위가 되겠죠. 또는 네가 나에게 첩이 되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죽여준다면. 이런 조건, 반사회 질서적인 첩계약은 반사회 질서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첩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X 부동산을 증여로 넘겨준다. 부동산을 사준다는 거죠. 아파트한테 사주겠어요. 사주기로 했어요. 사주는 것이 첩이 돼준다면 이러면은 전체가 다 무효로 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됐다는 것은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청탁을 하면서 공무원에 어떤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청탁행위 이런 것들이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 가지고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가 되고요.
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가 됐을 때요. 자, 법률행위를 할 때는요, 왜 물건을 사느냐, 왜 물건을 파느냐, 이런 동기까지는요, 서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컨대, 갑이 을에게 물건을, X 물건을 10억 원에 팔고, 을이 갑한테 X 물건을 10억 원에 삼에 있어서요. 이걸 왜 사고, 왜 파느냐. 자, 갑이 을한테, 당신 이거 왜 사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된 그 연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됩니다. 자, 이런 동기들은요, 서로 법률행위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동기 자체의 어떤 불법성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동기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불법적이었을 때, 불법적인 동기를 가지고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것을요,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불법적인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이것도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원래 을과 도박을 합니다. 이 도박 행위는요, 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갑이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어가지고 친구 A한테 가서 100만 원을 빌립니다. 자, 1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요, 친구가 갑한테 돈을 빌려줄 때 왜 돈을 빌리는지 묻지를 않았어요. 정말 좋은 친구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갑은 돈을 빌리는 이유가요,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자,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동기에 이제 불법성이 있는 거죠. 동기에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A는 어떻습니까? 몰라요. 동기의 불법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이것은 동기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A는 빌려준 돈 100만 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A라는 사람이 갑이 돈을 빌린 이유가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뻔히 알면서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까지 유효로 하게 되면 동기의 불법성, 이런 것들이 보호를 받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또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된 동기에 불법성이 있다라고 해서요, 그것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그 불법적인 동기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행위도 이제 무효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기가 표시가 되면 상대방이 당연히 알게 되겠죠. 나 도박하려고 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라고 했더니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 무효라는 거죠. 불법성을 방주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또는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의 행위,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요, 반사회질서, 사회질서 위반의 효력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이렇게 구별되는데요. 어떤 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는요, 그냥 확정적으로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정한 경우에는요, 그 무효를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은 또 일정한 자에게는 이 상대방과 다른 또 일정한 자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는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가 되지만 또 제3자 사이에서는 이것은 또 유효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유효가. 이렇게 어떤 법률행위가 원래는 무효이지만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또 유효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무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일정한 자에게는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 이제 무효라고 하는데요. 상대적 무효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반사회 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가 된다. 누구에 대해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 이외에요, 무슨 추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또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뒤에서 공부하시면 이제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요, 앞에서부터 쭉 흘러가고 있지만은,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또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뒤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큰 개념적인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요, 무효가 됐을 때. 이 무효가 됐을 때는 그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어떤 무효가 됐을 때요, 어떤 효력이에요, 무효다. 법률행위 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효와 취소는 또 자세한 내용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뒤에서 있습니다만은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은 취소를 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자,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요. 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X 물건 10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가요. 아직 이행하기 전에요. 갑이 을한테 X 물건을 넘기기 전에 을이 갑에게 10억 원을 주기 전에 이것이 이미 무효였을 때요.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아직 서로가 이행하기 전이면은 이행 전이면 어떻습니까? 이행 전이면 서로가 이행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그 원인으로 해서 이행을 하는 것인데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제는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할 필요 없는 걸 이행했기 때문에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갑이 이행을 하고 을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행할 필요 없는 걸 이행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행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서로에게요, 그 이행한 내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반환 청구의 근거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행이 됐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에는 이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어요. 갑이 제한 능력자였을 때 취소를 했으면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은 갑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건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이행한 이후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 없는 것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행한 것에 대해서 서로 반환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 되는데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103조예요.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위반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위반해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요. 위반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사주기로 했는데 사주게 되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첩계약을 첩이 돼주기로 해주면서,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첩이 돼주기로 하니까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을이 갑에 대해서 첩이 돼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증여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증여행위, 첩행위는 어떻습니까? 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서로가 아직 이행을 하기 전에요. 갑이 증여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첩이 되기 전에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어떻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 증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첩을 좀 살았어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이행을 이미 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였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갑이 먼저 을에게 증여를 했는데요. 을이 갑한테 첩을 안 삽니다. 거절을 해요. 난 첩 못하겠다라고. 물건은 받았는데 첩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그러면 물건이라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이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행위는 무효였죠. 무효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행할 필요 없는 걸 이행했기 때문에 이행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은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고요.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고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법원에서 야, 왜 돌려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처벌 사기로 했는데 처벌 안 사니까 좀 처벌 사기로 하고 물건을 중요한 것인데 안 사기로 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갑 자체가 보호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처벌 살기로 하고 징여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호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보호 가치가 없는 사람도 법에 의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요.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한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 이것도 결국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인데, 반환 청구권이 보호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행 안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 권리로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에 있어서 권리로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법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이행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또 법으로 보여주지 않겠다.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근거는요,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칙 시간에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법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이 103조를 위반해서 이루어진 어떤 급여, 이런 것들을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불법원인. 반사회적, 여기서 불법은 반사회적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급부를 말합니다. 이런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권리로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문제 가지고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103조 위반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103조 위반이 아니고요. 이런 위반이 됐을 때요. 자, 이런 위반을 통해 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3조 위반을 통해 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요. 103조 이 안에 저 안에 있는 거 위반이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반환 청구 권리로서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잘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오는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반사회적 행위,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저런 첩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도박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불공정한 이것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가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법에서, 그러니까 여러 반사회적 행위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예가 됩니다.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 만약에 X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이 X 물건의 시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시가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잘 몰라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해가지고 시가도 잘 모르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좀 성숙하지를 않고요.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성숙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경솔하면서 또 뭐 이렇게 어떤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100억짜리를 10억 원에 사버렸습니다. 사버렸으면은 을은 어떻게 돼요? 90억 원에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되겠죠.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요, 이렇게 폭리 행위를 말합니다. 폭리 행위. 폭리 행위예요. 폭리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폭리 행위도요, 반사회적 행위로 구성을 합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자, 그러면요, 폭리 행위가 됐을 때요, 폭리 행위가 되면 이것들도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폭리 행위.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폭리 행위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먼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객관적 시가의 차이가요. 계약을 했는데 급부와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한 급부와 X 부동산과 을의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 때요. 즉 권리 행사 자체가 그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불균형이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폭리를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폭리 행위가 됩니다. 폭리 행위. 그런데요, 이 객관적 요건만으로요, 무조건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싸게 살려고 하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요, 서로 이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싸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 싸게 샀어요. 싸게 샀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좋은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 무효로 해버리면 누가 비싸게 팔려고 하고 누가 싸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당연히 폭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요건은요,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 그래서 또 하나 요건, 요 주관적 요건.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현저한 불균형이요. 이 상대방, 갑이 어떻게 돼요? 궁박한 상황이에요. 또는 경솔이나 또는 무경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어야 돼요. 이래야 어떻게 됩니까? 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우리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을 때 이때 어떻습니까? 을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만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104조 보시면은, 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로 한다라는 거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것들 이제 폭리행위라고 하고요. 반가로 2번 보시면 요건에 있죠, 요건.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이렇게 이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이라는 것은 알고서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서 이용을 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알면서 이용하지 않았으면요, 객관적 요건만 있었을 때는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서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요, 이런 요건을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법률행위 자체, 이 매매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을이 알면서 이용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자, 무효가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이행 전에는 아직 이행하기 전입니다. 무효가 됐으면. 자, 갑이 아직 10억을 받고 X 물건을 넘기기 전이면요. 이행 전에는 넘기기 전이면은 이것은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0억을 받고 X 물건을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요, 이행을 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행을 해버렸어요. 10억 받고 X 부동산을 넘겨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폭리를 취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어떻습니까? 무효가 됐을 때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가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폭리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미 이행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요, 앞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자, 103조 위반요.
103조를 위반했을 때 반사회적 행위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불법원이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04조를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우리가 앞에서 다룰 때 104조는 103조에 어떻습니까? 103조의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104조를 위반했다는 것은 104조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103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첩기약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요. 반사회적 행위는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둘 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위에는 둘 다 서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로서요. 폭리행위로서 을만 나쁜 사람이지 갑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갑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폭리자만 반환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요, 104조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폭리자가 있고요. 폭리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게 되는 거죠.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피해자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요, 폭리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반사회 질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서요. 이 사람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 청구를 막아요. 그러나 피해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은 다시 원칙으로 가서요. 원칙으로 가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개념만 좀 보시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들, 이거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기본 강의 시간에 하니까요. 여기서는 한 요 정도 개념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력에 대해서 밑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요.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존재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어서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으로요.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자, 의사표시는요. 의사적인 요소하고 표시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할 때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이 먼저 이러겠죠. X 물건을 10억 원으로 팔아야지라고 하는 10억 원에 팔려는 의사를 가지고요. 표시도 10억 원으로 팔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표시를 공화를 빠뜨려 가지고 1억으로 팔겠다라고 표시를 해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에요.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이 1억 원으로 팔아? 10억 정도 되는데 알았어. 1억 원으로 살게 라고 하는 거죠. 의사를 가지고 1억 원으로 사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자, 1억 원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사람도 1억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1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이제 유효가 돼가지고 갑은 을에 대하여 1억만 받고 시가 10억짜리를 넘겨줘야 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을 하느냐. 이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갑한테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의사표시, 을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은 갑은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라고 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의사표시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자,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법에서는 의사표시가 이제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 즉,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이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일치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치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 이게 하자가 있게 되면 과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사기나 강박과 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는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과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법의 규정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의사표시가 이제 불일치한 경우,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하는 경우에요. 다시 말해서 의사와 표시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규정해 놓고 있어요.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불일치하는 경우도 다시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가지고요. 의사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일부러 불일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알면서죠. 의사표시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불일치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나의 진실은 따로 의사는 따로 두고 있으면서 표시는 의사와 다르게 일부러 표시하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면서 이런 불일치한 행위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면서 불일치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의사 표시를요,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면서 표의자 스스로 모르면서 불일치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 되겠죠. 갑이 자기의 의사가 10억으로 팔려고 했는데 표시가 1억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알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데 그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의사 표시를요, 우리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착오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착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크게 둘로 나누고요. 이걸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이 허위 표시는 다시 또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요. 단독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독 허위 표시. 단독으로 허위 표시. 스스로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상대방과 짜고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하고 짰다라는 단어를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정, 이제 허위 표시라고 해요. 상대방하고 짜가지고 허위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허위 표시 그러면은요, 이 통정 허위 표시를 주로 이제 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이 단독의 허위 표시는요, 허위 표시를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를 일반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단독 허위 표시는 이제 단독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진심과 다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사 표시. 또는 다시 말해서 이제 비진이 표시 이렇게 진이가 아닌 의사 표시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 비진이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나의 진심은 따로 두고 이제 거짓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나의 진실은 따로 두고 표시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실은 따로 어떻게 돼요? 유보시켜 놓고 보유하고 있고 다른 쪽에 보유하면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심리유보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단독 허위 표시는요, 보통 진의하는 의사 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허위 표시 그러면은 통정 허위 표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를 주로 허위 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요, 크게는 두 가지. 알면서 불일치, 모르면서 불일치. 알면서 불일치하는 경우는 다시 또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세 가지로. 자, 이런 행위들은요,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 표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일치는 하는데, 그러나
그러나 그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을 때요, 하자. 이때 하자라는 것은 사기나 이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사기나 강박은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10억 정도로 팔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10억 정도 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요. 자, 이 물건 좀 있으면 그린벨트로 묶인다.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은 너 이거 10억이 아니라 뭐 2억, 3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나는 이 토지가 꼭 필요하다. 내가 뭐 필요로 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토지여가지고 나한테도 꼭 필요하니까 내가 5억 줄 테니까 팔라라고 합니다. 5억 줄 테니까 팔라. 시가는 10억인데 5억 줄 테니까 팔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게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과연 그린벨트로 묶일 것인가? 이건 더 이상 치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인가를 속으로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을의 사기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아,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5억이라도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알았다. 5억으로 팔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를 가지고 5억으로 팔겠다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 5억을 그래 알았다. 지금은 5억으로라도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5억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5억으로 팔겠다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에 사기가 개입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의사와 표시 사이에서는 불일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과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은 지금 어떻습니까? 차고에 있어서는요, 차고에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다고 했는데, 갑은 어떻게 돼요? 10억 원으로 팔 생각을 가지고 1억 원으로 쓰고 있어요. 자,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1억 원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몰라요. 모르는 거죠. 자기 의사와 이 표시가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착오가 됩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갑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5억으로 계약서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아,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이 5억으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억으로 팔 생각을 가지고 5억으로 팔겠다라고 쓰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강박도. 만약 이 사람은 이걸 10억 정도로 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을이요. 안 팔면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팔면 죽인다. 안 팔면 죽일 테니까 너 빨리 팔아라 이거죠. 팔라고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 알았다. 팔겠다. 5억으로 팔겠다. 왜 5억으로 팔겠다라고 표시할 때요. 계약서에 자기가 지금 5억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기가 5억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서 5억으로 팔겠다는 생각으로 5억으로 팔겠다고 쓰고 있기 때문에요.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요. 항상 어떻습니까?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요. 이것은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제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기나 강박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아니,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라는 거죠. 일치하는 경우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 이건 애초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됐을 때는 항상 일치하는 거죠. 만약에 불일치가 돼버리면 이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렇게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완전하게 이제 효력을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5억 주고 물건 내놔라. 이것을 법으로 보호해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비진입 표시, 통정호입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들이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요. 자, 그 40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으면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에 있어서 이렇게 의사표시의 불일치라든지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는 네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완전한,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에 불일치도 없고 또 일치, 하자도 없고 라고 하게 되면 의사표시는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의사표시는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해서 맨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여기까지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이 보시면요,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과 관련돼서요, 예,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요, 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불일치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든지 또는 유효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보통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양가로 1번처럼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예요. 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진실의 의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나 유효이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 표시된 대로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의사와 불일치를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일단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그 진정한 의사, 그 사람의 진위,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할 때도 그 진정한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만약에 어떤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 의사와 다르게 어떤 표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표시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의사표시 불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족법상 법률행위에서 발생했을 때는 처음부터 표시된 대로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와 다른 표시행위로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양가로 2번 공법상 또는 소송법상 행위. 소송법도 공법입니다. 소송법도 공법이에요. 법원 가가지고 소송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법이에요. 자, 공법상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행위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투표행위를 하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투표하러 가가지고요, A라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B라는 사람을 잘못 찍어버렸어요. 착오로 해가지고. 표시에 착오에 이뤄가지고 A를 찍었어야 했는데 B로 잘못 찍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 이건 투표. 아, 내가 A 찍어야 되는데 B를 잘못 찍었으니까 이건 취소하겠다. 다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어떻게 돼요? 네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표시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이 공법상 행위, 소송법상 행위는 공법행위는요, 항상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표시된 대로 유효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법상 행위는요, 항상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의 본체가 무엇이냐에 가지고 의사가 중심이다, 아니면 표시가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견해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중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의사주의, 아니다, 표시가 중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표시주의를 취하는 사람인데요. 표시주의를 취하게 되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표시된 대로 유효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의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의사와 다르게 표시되면 무조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표시주의나 의사주의는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요, 우리 민법은 이것을 절충해서 일단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사와 다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랄지,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의사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를 이렇게 적당히 이제 절충해가지고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요, 의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와 다른 표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공법행위는 대신에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표시되면은 표시된 대로 이렇게 항상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이 효력은요, 재산상의 사법상의, 그러니까 사법상 재산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사법상 사법행위로서 재산행위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되고요. 재산행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법행위였을 때는요, 공법행위다, 이와 반대되는 공법행위였을 때 이런 경우에는요, 항상 표시대로 유효합니다. 표시대로 유효하고요. 예, 만약에 재산행위가 아니라 가족법상의 가족행위였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행위였을 때는 의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시대로 무효다라는 것이죠. 무효다. 여기는 무효고 여기는 유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상의 재산행위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은요,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진위 아닌 의사표시부터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은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제 요 하나하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